블랙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어둑별, 영어로 이제 다크스타, 뭐 우리말로는 이제 뭐 암흑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18세기 말쯤에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영국의 존 미첼이라든지 프랑스의 그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이런 분들이 뭔가 하늘에 좀 이상한 어떤 별이 있을 거다, 암흑에 휩싸인 그런 별이 있을 거다, 어둑별, 다크스타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행성이 있으면은 그 행성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탈출 속도라고 해요. 지구 같으면은 지구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서, 근데 이거는 표면 중력이 강할수록 행성을 탈출하는 그 속력이 계속 커지겠죠. 저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천체의 표면에서 표면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도가 광속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빛도 저 천체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행성 표면의 중력이 아주 강력하다면은 이렇게 빛도 이렇게 좀 못 빠져나오는 그런 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빛도 못 빠져나오니까 멀리서 봤을 때 저런 행성은 굉장히 어둡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다크스타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저런 행성이 존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력을 탈출하는데 필요한 속력이 광속보다 이제 더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하면 되죠. 자, 이게 과학자들이 혁명적인 발상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고 실험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thought experiment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생각만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저걸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저런 천체를 만들 수가 없죠. 우리가 실험실에서. 사고 실험에서는 어떤 극한의 상황까지 상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잘해요. 극단적으로 사고하고 극단 행동하는 건 좀 좋지 않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니까. 근데 과학의 세계에서는 극단적인 사고를 잘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사고하면 뭔가 과학에서도 뭔가 모순과 충돌이 생깁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기존의 체계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만족하는 어떤 극한의 상황을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고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블랙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저 어둑별, 18세기에 나왔던 저 어둑별이라는 것도 상상을 좀 이렇게 극한까지 끌고 올라간 거죠. 탈출 속도가 광속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한번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18세기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저것이 사실은 좀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게 뉴턴 역학의 체계에서 새로운 어떤 중력 이론으로 한번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뉴턴 역학은 고전 역학의 한 분야로 아이작 뉴턴이 제안한 운동 법칙을 바탕으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입니다.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중력 법칙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뉴턴의 만률력의 법칙, 그거는 이제 17세기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현대화된 중력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게 1915년인데 1915년에 이르기 전에 먼저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표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두 물체가 서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론인데, 그거를 1905년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좀 중력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상대성 이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통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 등가 원리가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중력 이론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매일 겪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 몸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을 하니까, 위로 가속을 하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습니다. 내 몸이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성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는 반대 방향 힘을 받죠. 그래서 내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관성력이에요. 이거 우리가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 타면 겪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엘리베이터는 가만히 있고 엘리베이터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지구가 더 무거워졌어요. 전날 밤에 너무 많이 누워가지고 체중이 불어났어요. 그러면은 내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겠죠. 이거는 엘리베이터의 운동과 상관없이 중력이 좀 더 강해져서 느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엘리베이터가 우주 공간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 방향 힘을 받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창문이 없으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한쪽 방향으로 가속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에 뭔가 엄청나게 질량이 큰 천체가 있는지 이걸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속 운동에서 느끼는 힘과 중력이 땡기는 힘, 무거운 물체가 땡기는 힘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등가 원리입니다. 저거는 이제 굉장히 국소적인 영역에서만,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사실은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어떤 천체가 있고 이럴 때는 뭐 그 천체 주변의 전체 영역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좁은 영역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건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코너를 돌아간다. 코너를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으로 힘이 쏠리죠. 이것도 이제 관성력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래서 버스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 뭐 오른쪽 편에 굉장히 질량이 큰 물체가 있어서 우리를 당기는 거하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거죠. 놀이동산 가면은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 기구가 있죠. 사람을 높은 곳까지 올렸다가 갑자기 자연낙하시킵니다. 갑자기 떨어뜨리면 우리 몸은 지구로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지구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받는 관성력이 지구가 당기는 중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낙하할 때는 아무런 힘을 느끼지 않죠. 지구가 당기는 힘하고 관성력하고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연낙하할 때는 그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등가 원리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또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우주 정거장 같은 거,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럼 지구 주위를 돌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지구로 자연낙하하는 거 똑같죠. 이제 지구 주위를 돌면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는데 그게 이제 관성력이고, 그것이 지구 중력을 상쇄하니까 지구 궤도를 돌고 있으면 또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우주선이 나오는 SF 영화를 보시면은 그 우주선들이 이렇게 빙빙 도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우주 구조물이 이렇게 빙빙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영화 엘리시움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영화 마션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주선이 빙빙 돌아요. 그게 이제 인공적으로 중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죠. 만약에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어떤 천체 같은 게, 무거운 중력 작용하는 천체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나가면 중력 작용을 할 수 있는 소스가 없으니까 그냥 무중력 상태가 되겠죠.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이제 붕붕 떠다닐 텐데, 그게 그냥 잠깐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면 좋겠지만 거기서 오래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안 좋겠죠. 우리 인체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9.8m/s 제곱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가속도가 있어야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우주여행 하려면은 그런 지구와 똑같은 중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우주선을 빙빙 돌리는 겁니다. 빙빙 돌리면은 바깥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는데 그 회전 방향과 돌아가는 속도를 잘 조정을 하면은 바깥쪽 방향으로 9.8m/s 제곱을 이제 맞출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바깥쪽 방향으로 내가 지구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 현상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발전시킨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속 운동을 하는 것과 중력이 동등하다. 그래서 사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에 대한 이론이에요. 등속 운동이죠. 근데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이제 속도가 변하는 가속 운동에 대한 상대성 이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중력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이론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관속력하고 중력은 저게 이제 같을 거다라고 짐작은 이제 이전에 과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저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중요한 어떤 새로운 이론을 토대로 만든 거는 정말 아인슈타인의 어떤 혁명적인 발상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과학의 역사에서 위대한 천재들이 했던 일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전혀 별개의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통찰력을 발휘해서 둘을 연결시키는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적 발상에서 굉장히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등가 원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킨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된 중력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의 본질이 뭐냐면은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보는 거예요.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보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 자체가 이게 시공간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결국 중력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가속 운동하고 관계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시공간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중력의 본질은 시공간의 뒤틀림 내지는 이제 시공간의 공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을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력의 본질이. 이거는 뉴턴 역학에 비해서 정말 엄청나게 사실은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저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굉장히 특수한 경우로 뉴턴의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다시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만류인력의 법칙이 좀 더 확장된 그런 현대화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